우리 주일날 설교하실 때 우리 전 목사님께서 우리 손원배 목사님을 이제 늘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고등부 때 회장을 전 목사님이 하시고 손원배 목사님이 못 하셨다고. 성적은 우리 손 목사님이 뭐 탁월하신 것 같은데 이 고등부 회장은 아마 우리 전 목사님이 하신 것 같아서 또 새로운 걸 또 알았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늘 200석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200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알지 못하셨을 텐데 또 200석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제 도전을 받은 건 뭔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영적으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200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재적 3분의 2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재적 3분의 2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비춰지고 있나요? 이 가운데 뜨는군요. 이것도. 그냥 다음이요. 재적 3분의 2를 이해하기 전에 재적 5분의 3을 이해해야 됩니다. 재적 5분의 3은 180석이에요. 우리가 지난 21대 현재 민주당이 얻은 표수가 사실 지금은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지만 실제로는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 것이죠. 제가 그 4.15 총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칼럼을 쓰기로 했는데요. 총선 평가를 하는 칼럼을 쓰기로 했는데 저녁 6시에 출구 요소를 보니까 도저히 이게 낙담이 돼서 글을 쓸 기운도 없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전체가 다 파란색이 될 수 있냐 이런 뜻이죠. 설마 했는데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사실상 얻은 겁니다. 야당 측이 합쳐서 180석이 됐어요. 이 180석은 꿈의 숫자입니다. 왜 꿈의 숫자인가 하면 180석은 재적 5분의 3 아닙니까? 여야가 2000년 초에 합의를 했어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여야가 다투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됩니다. 과반수가 한쪽이 된다 하더라도요. 법안은 상정되면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상 3년 걸립니다. 3년. 법안 통과되기가 3년 걸려요.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국회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여야 합의로 5분의 3만 되면 180명만 찬성하면 그 법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자라고 약속한 숫자가 재적 5분의 3입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죠?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재적 5분의 3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이해한 척 하셔야 됩니다. 둘이 합쳐서 5분의 3만 되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된다라는 말은 단독으로는 5분의 3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된 거라는 뜻이죠. 이제까지 한 번도 5분의 3을 한 당이 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꿈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꿈의 숫자를 지난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획득을 한 것입니다. 그 재적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하지 않습니까? 발의하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요. 근데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거나 중간에 탈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문에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패스트 트랙이라 해서 빠른 길로 법안을 놓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5분의 3만 찬성을 하면요. 세상 없어서 누가 아무리 반대하고 뭐 깽판을 치고 뭐 무력으로 막고 한다 하더라도요. 350일 정도 또는 300일 정도 지나면 그 법안은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중간에 누가 뭐 방해를 하고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요. 법적으로
300일 지나면 그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100% 통과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민주당에서요, 몇 가지 법안들을 이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고 밖에서는 떠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1년 지나면 반드시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느긋하게 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게 5분의 3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단독으로 5분의 3이 될 확률은 매우 미약한데 목사님은 200석을 말씀하셨어요. 200석이요. 우리 헌법에서는요 180석이 이게 매직 숫자인데 200석이 되면 어떨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적 3분의 2가 되면요,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다음은 넘어가 보세요, 한번. 이제 다음. 요걸 먼저 하고, 헌법 개정은 우리가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낸 안도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통과됩니다. 제적 3분의 2가 결국 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붙여요. 근데 과반수 찬성을 얻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투표는 하나마나 국회에서 3분의 2가 되면요, 그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서는요, 국민 발안,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만이 낼 수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상 국민들도 100만 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헌법 개정안을 내게 하자, 그런 주장을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죠. 그건 지금 논외로 하고요. 따라서 제적 3분의 2가 되면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 탄핵이죠. 다음 탄핵. 이 탄핵은 여러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탄핵의 용어를 여러분이 정리하면 까다로워요. 보시면 탄핵은요 소추와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소추와 심판이에요. 소추는 국회가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다음에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미국은 소추를 하원이 해요. 그 다음에 심판을 상원이 합니다. 상원. 우리 김수열 대표님이 지금 조시는데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수강하시는 분들이 좋은 곳은 다 강사 책임입니다. 예. 미국은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요, 국회가 소추를 하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소추를 하자. 발의를 합니다. 발의를 하고 발의했지만 정말 헌법재판소로 소추를 넘기자. 소추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그 말이 어렵죠. 소추는요, 국회가 하는데 소추가 두 단계가 있는 것이 소추에 대한 발의, 대통령은 제적 과반수예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기자 할 때는 소추의 의결을 하거든요. 요게 3분의 2입니다. 근데 소추의 의결이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담당 공무원은요, 직무가 정지됩니다. 소추 의결되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이번에 이상민 장관을요, 해임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탄핵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들은 3분의 1의 과반수면 됩니다. 그럼 이 민주당에서 제적 과반수로 소추를 의결해버리면요,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안부 장관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여하튼 탄핵은 소추는 국회가 하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 소추도 국회에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적 과반수가 하자고 발의를 하고 제적 3분의 2가
헌재로 넘기자라고 의결을 해야만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실제로 누가 한 것이냐? 야당이 한 게 아니에요. 여당들이 일부 가서 3분의 2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적 3분의 2는 세상 없어도 어려워요. 제가 180석을 꿈의 숫자라 그랬는데요. 200석은 그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간 것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게 결코 못 되는 겁니다. 제적 3분의 1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헌법상 제적 3분의 2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입니다. 탄핵 소추 발의가 아니에요.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해된 것으로 소추 발의는 과반수, 소추 의결은 제적 3분의 2. 제적 3분의 2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출석 3분의 2가 아니에요. 제적 3분의 2이기 때문에 200석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제적 3분의 1을 소개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하고 제명이 있는데 이 자격심사라는 말은 뭔가면 저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통상적인 언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격심사는요, 저 친구가 막 막말을 하고 김의겸에 같이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저 인간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은 국어학적 표현이고 법에서 말하는 자격심사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근데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을 겸하고 있다. 그럴 때에는요, 이 사람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자격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피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자격심사예요. 이건 여러분 그만하시죠.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가 능력의 한계라서. 자격심사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국회가 합니다. 국회가 하는데 이건 헌법에는 없는데 국회법에서 자격심사를 할 때 무자격자로 인정되려면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제명입니다. 제명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저 인간 자격이 없어, 막말해, 그다음에 능력이 없어, 이런 등등의 사유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거든요. 징계 중에서 가장 큰 징계가 제명입니다. 그렇죠? 제명.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려면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200석을 달성하면요, 근데 김의겸이 떠들면요, 너 제명시키면 돼요. 윤미향, 법원은 별도로 가고 그냥 자격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의 숫자죠. 예. 3분의 2가 되면, 그 목사님께서 늘 이 국회의원 200석은 하나님 다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이제 가진 자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제일 끝에 사항이 있어요. 2항과 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재밌게도 이 말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즉 국회가 자격심사를 해서 무자격을 판단을 얻어냈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이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제명을 시켰다. 그러면 제명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은 이걸 법으로 다툴 수 있어야 옳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요, 자격심사에서 무자격 처분을 받은 자, 그다음에 징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은 법원에 제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명시적으로 헌법은 밝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제가 새롭게, 예전에는 다툴 수 없도록 하게 한 것인지 국회의 자율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했지만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무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3분의 2가 되면 우리가 문제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잘라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이요. 3분의 2가 되면 헌법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체포 특권을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행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를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3분의 2가 되면요, 제일 먼저 없을 게 뭐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첫째가 회기 중에 국회의원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나 구속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국회의원인 경우에는요, 판사가 영장을 발부 못합니다. 왜? 불체포 특권이라고는 헌법상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그때 판사는요, 상대가 국회의원이면 영장 발부를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요구합니다. 그럴 때 정부에 얘기를 해서 법무부가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서를 보냅니다.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가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연설을 한 것이죠. 그 연설을 보니까 상당히 평소에 듣지 못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뇌물을 수수할 때는요, 그 증거를 보통 이제 증거 인멸보다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도록 많이 하잖아요. 비밀리에 이제 하게 되는데, 노웅래가 고맙다라는 답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동훈 얘기가, 자기가 검사로서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번같이 뇌물 사건에서 명백한 이 증거가 드러난 경우를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연히 부결을 시켰겠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를 해줬습니다. 왜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2-3명 정도는 날려야만 국민들에게 깔끔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는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노웅래에 대해서는 날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어서 이재명이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노웅래를 구제해 줘야만 이재명도 구제해 줄 필요가,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재명에 대해서 하루속히 구속당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은 우리가 좀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한 8월까지는 우리가 꼭 참고, 억울한 게 아니라요, 속상하지만 이 인간이 저지른 혐의가 꽤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냅니다. 그럼 국회에서 또 난리치다가 부결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남 FC, 그 다음에는 대장동 하다 보면요, 한 달 반 동안에 한 건씩만 올리게 되면 한 7, 8월까지 가게 되면 아마 국민 여론들이 아주 이 민주당의 골수 분자 한 30, 한 5, 6% 빼놓고는요, 상당 부분 우리 쪽으로 마음이 돌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심정은 하루속히 구속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자고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도 맨날 보면 좀 빨리 구속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여튼 8월까지 버텨보자. 아주 더 망할 때까지 망하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금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터인데, 우리가 의원 내각제를 갖고 있는 나라,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은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의원 내각제가 뭐죠? 의원은, 앞에 의원은 국회의원이죠. 내각이 뭔가면 의원들이 정부의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따라서 그 내각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다 양자의 겸직이 허용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요, 양자의 겸직이 허용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보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요. 또 국민이 직접 국회를 구성합니다. 2개를 직접 구성해요.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요, 양자가 겸직을 하면 안 됩니다. 논리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제는 각각 뽑은 2개의 헌법기관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라라고 하는 숙제거든요. 그렇다면 의원과 장관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입법부의 핵심 인사가 행정부의 핵심을 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실생활 우리나라를 보면요, 얼마나 후진적이냐. 국회의원들이 뭘 원하는가 하면요, 다 장관을 원해요. 장관을. 장관이 더 힘이 더 있죠. 또 폼나죠. 그럼 장관을 갑니다. 가려면 어떻게 하죠?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늘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의원직을 생활하는 것이. 그럼 장관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 장관은 얼마 합니까? 보통. 1년, 길어야 2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은요, 이 인간은 1년이나 1년 반 있으면 나갈 사람이에요. 그럼 하위 밑에 있는 밑에 공무원들이요,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눈치가 빠르다고요? 눈치가 100단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관이 1년 정도에 갈릴 수 있다라고 본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나라 전체의 꼴을 보면요, 적어도 4년간 소신 있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요, 저 인간 4년은 끝까지 하는구나, 5년은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요, 그 조직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1년 반 만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요, 밑에 공무원들은 대략 하다가 저 인간 바뀔 텐데 그렇게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밑에 공무원들이라면요, 그런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70%는 다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의 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교육부 장관 갔는데 임기, 만약에 대통령 임기 5년이다 그러면 5년간 열심히 해서 교육부를 바꿔보겠다라고 해야 옳은데, 그래도 바뀔까 말까 하는데 1년 반 하고 그만둔다 하게 되면 교육부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 바뀔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을 하고 1년 반 뒤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 개인한테는 영예가 커요. 난 국회의원 몇 선 했고 장관까지 했어. 개인에게만 가점이 되는 제도입니다. 나라 전체에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제도가 바로 의원과 장관의 겸직입니다. 우리나라도 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금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말까지는 헌법에다 명시적으로 장관하고 의원 중 겸할 수 없단 말이죠.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헌정지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슬그머니 헌법에서 빠졌어요. 빠지고 나니까 국회법에다가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나열되는 그 항목 중에 국무위원이 없습니다. 누가 그 짓을 했을까요? 국회의원 놈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왜? 나도 한번 국무위원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왜 스스로 막느냐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안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교수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건 그냥 메아리에 그치는 일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의원과 장관의 겸직근제는 3분의 2가 안 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만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장관직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장관 하라고 하면요, 밤새 고민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나중에는 사양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럴 확률이 크죠. 지역구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겸직이 안 되니까 장관 하라고 하면요, 장관 할 사람이 80% 이상이 줄어들어요. 자기 지역구가 날아가니까요. 비례대표? 그거는 만세죠. 비례대표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만세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나라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이건 200석, 180석만 돼도 되는 거지만, 안 돼도 되는 거지만, 반드시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겸직 대상에 국무위원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달성돼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국민 발안인데 우리가 이제 1공화국, 2공화국 때는요,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지금은요 훨씬 더 우리가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SNS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 100만 정도의 국민들이 특정한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수 우파만 내는 게 아니라 뭐 민노총 같이 100만 넘는 수직들도 계속 헌법 개정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요 어디서 걸리느냐 국회 재적 3분의 1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 100만 명이 뭐 으쌰으쌰해서 개정을 하나 내지 않습니까?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서 걸리느냐 현행 국회 재적 3분의 1을 얻는 것은 꿈의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안을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가 헌법을 한번 고칠 필요가 있어요. 87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30년 됐거든요. 그러면 헌법을 물론 안 고칠 수도 있겠지만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들 당시의 조문과 만들 당시의 상황은 늘 일치하여 규범과 현실이 일치한다는 말을 쓰는데 조문은 그대로 있고 이 조문이 적용되는 법 현실은 계속 변화가 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30년 전에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이 적용되는 헌법 현실은요 30년 동안 여러 번 바꿔왔거든요. 그렇다면 조문과 현실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법 개정도 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헌법은요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적 3분의 1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또 지난번에도 문재인이가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만들어냈는데 헌법 개정은 왜 어려운가 하면요 절차상도 어렵지만 내용적으로도 왜 어려우냐 30년 만에 하다 보니까 전국의 어떤 난제에서 다 자기의 의사를 표명해 옵니다. 헌법조문에 5.18을 넣자 뭐 하자 해서 100여 개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이 됩니다. 그거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는 뜻이. 그래서 헌법 개정은 우리나라는 전면 개정을 잠깐만 원하는데 전면 개정은 제가 불가능하거든요. 법리적으로. 그러면 한 개씩 두 개씩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발의해서 100만이 냈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4년에 1차 중임으로 바꾸자 라고 한다면 그건 많은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것은요 국회의 재적 3분의 1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조문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3, 4년 뒤에 우리가 이거를 꼭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국민의 전체 이 의사가 합치가 된다면요 하나가 된다면 또 하나 바꿔 나가는 것이 독일은요 우리와 헌법 역사가 같은데 헌법을 62번 62회를 바꿨습니다. 자주 바꿨죠. 그네들은 뭔가 하면 어떤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이 헌법 현실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청원권 조항을 하나 바꾼다든지 환경권 조항을 추가로 넣는다든지 꾸준히 노력해서 헌법 조문과 헌법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럼 그런 시스템하고 우리와 같이 30년 동안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저 그렇게 지내는 거는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이냐.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와 똑같은데요. 일본은 헌법을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참 독특한 나라죠.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 유수한 나라 중에서 독일은 62회를 바꿨고 일본은 한 번도 안 바꿨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입니다. 여러 번 뭐 바꾸다가 지금은 30년 동안 하나도 바꾸지 못했는데 국민 반환이 된다면 근데 100만 명이 찬성을 해서 4년 1차 중임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 통과되면요 헌법 조문이 하나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이 나라의 헌법을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손 대표님 몇 시까지죠? 다 됐어요? 그 다음이요. 여러분 이제 대법원장의 제청인데요. 이게 우리 현행 헌법을 소개를 안 했는데 현행 대법관이 되려면요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됩니다. 제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이 있어야 돼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 체계에서 대법관 된 사람들은요. 다 김명수가 1차적으로 추천한 사람이에요. 추천을 해줘야 그 사람이 국회에 가서 동의를 얻느냐 안 얻느냐를 우리가 따질 수 있겠죠. 추천을 받게 되면요. 대법관이 될 사람들은요. 대법원장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법부를 김명수 사법부로 불러도 되는 이유는 뭐냐. 지난번에 뭐 양승태였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대법원장의 제청제도 이 제청이란 두 글자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요. 대법원장 1인 치하가 되는 것입니다. 하급법원 판사들 중에서는 신경 안 쓰고 대법관이 가장 목표란 말이죠. 대법관이 되려면 누구의 추천이 필요합니까? 대법원장의 추천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 지금까지요. 대법원장은 소수 의견을 쓴 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최고법원의 판사들은요. 각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름을 겁니다. 다수 소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낸다 그러면 소수 의견의 판사들의 이름이 다 거기 적힙니다. 다수 의견도 이름을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는 합의부가 되면 이름만 있지 요 사람이 이걸 찬성했다 안 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다 밝힙니다.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장들은요. 소수 의견을 왜 안 쓰느냐. 대법원장이 벅벅 우기면 쉽게 말해서 박박 우기면 다수 의견이 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박박 우기면 판결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대법관들이 누구 때문에 대법관 됐어요? 대법원장의 추천 때문에 추천이요. 추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A라고 그랬으면요. 대법원 판결은 다 A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A가 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대법원장의 추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요. 9사람인데 거기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높잖아요. 근데 거기는 실제로 안 높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9명은요.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합니다.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요. 9명 중에서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해요. 그러면 다른 소장 이외 다른 재판관들은요. 소장하고 임명에 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예컨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다 말이죠. 근데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임명에 있어서 이 재판관이 되는 과정에서 신세를 진 바가 없다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소장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헌재 소장이 다수 재판관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혼자서 소수 의견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대법원은요. 대법원장이 소수 의견을 쓴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에 대해서 헌법을 고칠 때는요. 이게 독소조항 중에 하나인데 대법원장의 제청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사법부 전체가 어떻게 돼요? 민주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 교과서에 이 내용을 다 썼어요. 이 제청 때문에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1인 천하로 전락했단 말이죠. 그 제가 사법부하고 친하겠어요? 당연히 안 친하죠. 네. 이것 말고 헌법교수는 국가기관과 친할 수가 없습니다. 노상 싫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옳은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제도 반드시 3분의 2가 돼서 200석이 돼서 이거를 없애야만 누가 대법원장이 되든지 간에 대법원의 민주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법부 전체가 민주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강사님 도착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는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할 얘기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께서 200석 말씀하실 때
200석이 되기 위한 가장 전초 작업으로서 자유마을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506개의 자유마을이 완성된다면, 또 이것이 잘 가동된다면 200석 달성은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겠지만 우리가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의 숫자인 200석, 다시 역으로 얘기한다면 자유마을을 성공시킨다면 200석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만드는 그 문제,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문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그 일을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